첫 번째 어떤 재판이죠? 이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고민 상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사실 뭐 좋은 용도로 사실 개발이 됐을 텐데 이거를 악용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지난 2019년에 이 앱을 사용하는 이 청소년들에게 또래인 척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을 막 들어주다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변하게 되는 거죠. 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서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12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많이 본 수법이죠. 예전에 많이 문제가 됐던 그 N번방과 비슷한 수법인 것 같은데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얼굴, 사진 그리고 대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퍼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여성 청소년에게 같은 수법으로 17일간 150차례에 걸쳐서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고요. 이후 자신이 군 대체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에도 이 피해자들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이 성착취물 200여 건을 저장해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피해자들 13살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 N번방이 조주빈이 뭐 진짜 40년 가까이 이렇게 징역형을 받아도 이게 좀 뭐 이 근절이 안 되네요, 이게. 예? 승 의원님.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직접적인 성폭행이 아니면 그 성폭행은 여전히 경하게 처벌되는 경향. 지금도 우리가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이 형량이 진짜 낮은 형량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입장과 더불어 참 이 말씀드리긴 조금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체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듯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말씀 꼭 드리면 이게 시장이 너무 확대돼가 있어요. 이 영상물을 사실 경제적 이익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그 SNS의 시장들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닫히지 않으면 저는 이런 부분은 여전히 계속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논의하겠지만 소지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저는 조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 피해자들 나이가 13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행동들은 그 아이들에게 거의 인격 살해입니다. 일단은 무언가 친근하게 청소년인 척하고 접근했다가 협박을 받아서 신체 노출 사진을 보냈어요. 그 노출 사진을 보내는 순간 이 사진은 언제 어떻게 인터넷 유포될지 모른다라는 극도의 정신적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범행은 정말로 엄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따 저희가 설명은 좀 드리겠습니다만 한 행동에 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형량이 이렇게 높아보지 않는다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피해자에 따라서 이 제명이 좀 다릅니다. 뭐 피해자가 만약에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면 형법이 적용이 되고요. 13세 미성년자면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그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중에 유사 강간,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이 포함되고요. 또 그리고 아동에 관한 음란물 제작 배포죄도 적용이 됩니다. 또 아동에 대해서 음행을 강요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도 적용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음란물을 소지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음란물 소지죄까지 각각 5개의 범죄가 적용됐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5개의 혐의가 적용이 돼서 1심 판결 그 형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일단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입니다. 이 40시간 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5년 동안 신상 공백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이 피해자들을 몰아넣은 뒤 이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면서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제가 그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미국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접근해가지고 접속해서 성착취물 한 건을 다운받은 남자가 그 형량이 징역 5년 8개월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서는 이 포르노물의 소지물의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예 그냥 막 했던 사람이 7년을 받았어요. 7년. 자, 그런데 그것도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항소를 했어요. 항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형량이 너무 높다. 예? 형량이 너무 형이 높다. 높다. 네, 형이 너무 높다. 7년.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법리 문제가 되는데 영상을 제작을 하면 제작한 사람이 보통 영상을 소지를 하죠. 예. 그러니까 제작을 했으면 소지하는 거는 당연한 당연하죠. 거니까 이건 제작한 거에 흡수되는 거니까 이걸 왜 소지죄까지 또 처벌하느냐. 이건 별개죄가 아니다. 그냥 제작죄만 처벌을 해야지라는 부분이 항소 이유였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아까 검찰도 별개죄로 해서 기소를 했고 1심도
별개죄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어쨌건 촬영한 사람은 피해자고 소지한 사람은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전반적인 과정을 제작으로 봐서 이걸 하나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촬영 소지가 별개니까 이건 별개죄가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의 논리였던 거고 이 두 개가 항소심 또 나중에 대법원까지 행정이 됩니다. 그럼 항소심은 어떻게 자, 됐습니까? 이게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법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예컨대 사람을 살해할 때는 옷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칼로 하면 예. 옷 찢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해서 수반됐다 해서 그건 손괴죄로 처벌하지 않고 살인죄만 처벌하는 거를 이제 형법적으로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하는데 그 이론이 1심에서 적용이 된 겁니다. 자, 2심에서는 달리 봅니다. 불가벌 수반행위 되려 그러면 침해된 법익이 같아야 되고 위험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위험성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영상을 파일을 전송받은 행위가 이게 소지하고 이 다른 어떤 행위라고 봐가지고 위험이 또 다른 위험이 됐기 때문에 이건 불가벌적으로 수반된 행위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두 개 다 다른 범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소지죄는 아니야. 결국 이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는 건가요? 네,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지죄를 추가로 처벌하는 건 안 된다. 그거는 제작행위라는 건 제작행위에 이 영상을 소지하는 게 수반돼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작죄 따로, 소지죄 따로 처벌하는 건 예를 들어서 입법 취지에 좀 반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지죄까지 유죄로 인정했던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소지죄로 추가로 처벌하는 것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라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겁니다. 아니 근데 박 변호사님, 네.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팔아먹으려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게 왜 소지죄가 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리적인 부분이긴 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뭐 불가벌적 수반행위,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는 반드시 동원 수반되는 행위냐 아니냐 이 판단을 지금 한 거거든요. 대법원이 봤을 때는 제작하면 당연히 소지가 되고 그 이상의 위험이 더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뭐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뭐 이 법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에 흡수된다고 지금 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2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형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박준 변호사 설명하셨던 것처럼 항소심 가면 형이 줄어들 여지는 많지만 반드시 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둘이 지금 다른 왜냐면 의견이? 지금 소지가 제작에 수반되긴 하지만 여기 형량이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제 형량에 관련된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여기 흡수해서 처벌하면 되니까 이 소지죄로 처벌하는 건 잘못이라는 뜻이지 형량을 낮춰라는 건 꼭 반드시 아니기 때문에 박준 변호사도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고 무조건 낮아진다 이렇게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만 끼어들게요. 이게 1심에서는 그 제작죄와 소지죄를 흔히 하나의 죄로 봤어요. 하나의 죄로 봐가 7년이었고 항소심에서는 이걸 별죄로 봤단 말이에요. 경합 과정에서 근데 또 7년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경합되는 범죄가 많아서 1심과 2심은 각각 7년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파기환송한다 해서 뭐 형의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7년이 너무 낮고 말도 안 되고 이게 제작만 하더라도 무기도는 5년 이상인데 무슨 7년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형량 판단이 저는 양형 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사에 대한 비난은 조금 낮아져야 되지만 판결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생각 속에서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제작을 하면 제작하는 사람이 여기에 소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피해 청소년이 자기가 자기 사진 찍고 난 다음에 그걸 전송해서 제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별죄가 돼야지. 이게 왜 하나의 죄가 되냐고요. 찍은 사람이 소지하는 건 하나가 맞지만 그 피해 청소년이 찍고 자기한테 이렇게 전송을 했으면 그건 별죄의 소지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원심이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별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좀 엄묵하게 대법원의 판단 한번 살펴보라는 거지 따라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별죄가 되면 별죄가 되고 다시 형량을 높일 수 있으면 최대한 높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이 아니요. 없으세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요? 예. 파기환송 된다 해가지고 뭐 형을 사실심에서 실제 경합인지 불가벌적 수반행위인지 그걸 좀 정확하게 하라는 뜻이지 형을 정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판단해서 뭐 형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두 분 말씀처럼 아마 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우리나라 이런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요. 진짜 미국이 말이죠. 미국 아동 성착취물 범죄의 99.1%가 평균 8년 6개월형이랍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아동 포르노 사이트 접속해서 영상 하나 다운받은 사람이 5년 8개월형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형량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짓을 했는데 지금 7년 받았습니다. 아,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